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한 18일에는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미국의 유럽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또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미중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재료 그리고 다음 주에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수입품 관세 부과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금융 투자는 2조 정도를 최근 한 달 팔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은 이렇게 하락을 하였고,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약 5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순매도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폭은 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시장이 상승을 해야 돈을 버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현물과 파생 상품을 잘 조절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판은 아마 어느 정도 돈이 불어져서 돈의 규모가 상당해진다면 현재 사모펀드에서 하고 있는 전환사채 투자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위험 관리를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무기인 시간을 무기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이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희망을 걸고 기대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자금력이 조금 불어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처럼 저런 투자 방법을 생각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모펀드 쪽에서 하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마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기관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종목들은 사모펀드 쪽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전환사채를 받죠.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3년을 빌려준다 하면 3년 동안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여튼 전환사채를 이제 돈을 빌려주고 받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사채를 이제 만기되어서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받는 그런 투자. 그러니까 또 그 빌려준 기간 동안 그 회사가 잘 되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물론 그 회사가 돈을 빌려준 회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이 떼이게 되겠지만, 그 회사가 돈을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원금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돈 버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악재, 또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라는 그런 재료를 이용을 해서 공매도를 통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자산가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주식을 직접 사고 팔고 하기보다는 회사를 잘 골라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빌려준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사채를 갖다가 이용해서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과 이자를 이제 회수하는 쪽으로, 또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서 바로 원금을 회수하고 또 차익 실현도 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각기 투자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해야 할 것은 시간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고, 이 자본주의라는 곳에 투자를 하고, 또 그리고 결국 이 돈이라는 것은 점점 늘어나서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불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또 그리고 순환매를 통해서 잘 나가는 종목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또 어려운 종목들 다시 그 수익금을 재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가는 그런, 각기 자기 자신의 투자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튼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융 투자가 시장의 악재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많이 망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금융 투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추구한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멀리 보면 궁극적으로 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현재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살펴보면은 4월 초반에는 이렇게 차익거래에서 현물과 선물 간의 이 차익거래에서 순매도를 통해 계속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차익거래에서는 이렇게 매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금 특이한 점은, 차익거래는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비차익 거래에서 거의 1조 가까운 물량이 나왔어요. 아직도 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 차익 거래는 말 그대로 기관들도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과 현물 간의 그 가격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때로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게 수익 구조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런 수학적 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매매하는 게 차익 거래입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미미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 비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프로그램이 매매를 하지만 그 매매 규칙을 사람이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서 사람의 의도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매도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차익 거래를 보고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차익 거래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은 금융투자 쪽에서도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이래 왔었는데, 5월 8일부터 이렇게 매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결과를 맺지 못하고 또 더 연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를 해서 그런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비차익 거래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결렬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이번 주를 갖다가 또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바라보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미국 워싱턴에서 했던 미중 무역 협상 일단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긴 했고 미국의 관세 부과는 되었지만 약간 유예 기간을 조금 뒀습니다. 그거는 10일 0시 1분 이후에 중국에서 출발하는 중국산 제품 이미 중국에서 미국까지 도달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도착 기준이 아니라 중국 출발 기준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배가 물건을 싣고 미국까지 도착하는데 빠르면 2주, 좀 길면 4주 정도 걸리는 요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면 아직 미국과 중국의 언제 중국이 언제 협상을 한다라고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 2주에서 4주 정도 되는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중국에 모여가지고 그동안 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잘 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여튼 앞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협상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시중에 나오는 이래 그 뉴스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 사실은 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 조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 중국이 국유 기업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도 따라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우리 한국하고 직접 경쟁이 되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국가에서 너무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에서 다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이 명문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중국에서 그걸 좀 거부했는가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향후 5년 동안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돈을 남기지 않겠다.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양보다. 그리고 국유 기업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삭감을 할게 하는데 명문화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믿어라. 우리 못 믿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못 믿겠다 이래 된 거죠. 적어라. 글로서 적어서 정확하게 명문화하자라고 하는데 중국은 명문화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에라를 모르겠다 그런 관세 때려보자 이렇게 해서 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당했죠.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렇지 않아도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을 빼가서 기술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많이 탈취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다 공장을 짓게 되면은 그동안 그랬어요. 기술을 갖다 이전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것을 좀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저런 것들이 좀 풀려야 되는데 저게 모르겠어요. 미국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 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저런 움직임은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적어도 기술 이전 강요 금지는 미국만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도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여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향후 한 2, 4주 정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시장의 불안 요인은 미중 무역 협상뿐만이 아니라 OECD에서 13일 날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쏟아본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OECD에서도 세계 경기가 다시 조금씩 살아난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오펙에서 원유 시장 보고서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 뒤에도 또 15일에서도 또 원유 시장 보고서가 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이 원유 시장 보고서도 이 석유 사용도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미국과 중국이 지난 1분기 때 석유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보니까 전 세계 사용량의 34%를 차지했어요. 미국하고 중국 단 두 나라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주 34% 물량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원유 시장 보고서에서 나오는 앞으로 석유 가격의 방향도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요 산유국들 오펙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지금 현재 감산 정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튼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6월까지는 적어도 이제 감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도 우리가 조금 14일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이게 무역 확정법 232조에 따라서 18일 날 결론을 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사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독일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EU하고 무역 적자가 1690억 달러가 되었어요. 2018년도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관세 부과를 하면서 약간 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나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유럽하고도 협상하려고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과된다고 보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게 부과가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아마 사실상 25% 관세 부과가 되면 한국에서 그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풀체인지 같은 경우도 저 현대에서 대응하기로는 한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텔루라이더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화 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해외 공장에서도 전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런 그 관세 부과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그 생산을 하겠다는 그 전략을 세우겠지만 분명히 우리 내수 쪽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하는 것은 물론 미국만 수출하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긴 하지만 제조업의 자동차 쪽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 영향에 따라서 다음 주 운송 장비, 특히 자동차, 현대차, 뭐 기아차, 현대모비스 또 그리고 그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운송 장비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 경기는 잘 나가고 좋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주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쪽은 좀 그래요.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반도체도 아직은 좀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 관심을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특별하게 가질 게 없어요.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출주 중에서도 뭐 괜찮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관심 좀 가져봐야 되고, 뭐 우리가 현금 수급이 좋은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외국인 금융 투자가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환율 상승에 따라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수출보다는 수입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재료도 수입을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내수로 쓰는 제품들도 수입을 하는데, 환율 상승이 되게 되면 저거는 그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바로 원가 상승과 직결이 됩니다. 저건 또 우리나라 물가 인상과도 직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렇게 물가 인상이 계속돼 버리면 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가 되어 버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 그 과정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문 닫고, 또 실직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런 물가 인상은 굉장히 생활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튼 다음 주 시장도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자동차 관세 부과도 있고, 그래서 이 재료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금융 투자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융 투자 쪽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많이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그냥 지켜보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대로 충격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받다가 어느 정도 그 재료도 어느 정도 소멸되고 시장 수급에 약간씩 변화가 있으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일단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주 관심 종목을 보면은 뭐 시장 흐름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다 하락을 했어요. 관심 종목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수급이 이렇게 안 좋은데 관심 종목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관심 포트폴리오로 잠시 살펴보면은 지난 한 주간 돈 들어온 것이 통신업하고 이 서비스업 두 곳만 돈 들어오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들은 그냥 하락을 다 했습니다. 통신업 쪽에서는 SK텔레콤 하나만 돈 들어오고, 나머지는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는 카카오가 요즘 토스증권이라고 해서 증권업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재료들이 카카오에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부에서 법을 조금 개정해서 개인들의 금융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금융 거래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당분간 조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카카오가 가장 먼저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정권업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약간 호재가 많은 상태입니다. 카카오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래 이런 몇 개의 업종들 서비스업에서 조금 흘러가긴 가는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 돈의 흐름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업종으로 들고 있다 그러면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들고 있지 않다면 다음 주에 뭐 특별히 매수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장을 그냥 관망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시장에는 아직도 악재가 많고
우리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악재가 좀 더 부각된다면 공매도를 계속할 수도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합니다, 걔들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다가 시장의 돈의 흐름이 바뀌면 그때 다시 또 어떻게 대응하는 걸로 하고, 또 장중에 뭔가 어떤 변화가 있다면 제가 또 장중 시황 분석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